네. 주총 시즌 때마다 뭐 주요 이슈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떤 거냐, 국민연금의 찬반. 네. 요게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뭐 그저께는 삼성전자 주총도 국민연금이 이제 이사 선임 반대하면서 이슈가 됐고, LG화학 그 주총에서도 반대표를, 국민연금이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그래서 근데 좀 더 금융 쪽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의 표심이 금융사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부분의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주에 금융사들의 주총이 이제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핫한 금융사가 어디냐? 하나금융. 뭐 네. 이벤트가 있어요? 하나금융의 그 김정태 회장이 4연임까지 하고 이제 그걸 끝내고 함영주 부회장을 이제 다음 주 주총에서 회장으로 선임하려고 합니다. 네. 근데 문제가 중요한 안건이네요. 네. 네. 문제가 그냥 뭐 스무스하게 뭐 이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법률 리스크가 지금 있어요. 법률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은 이 한 부회장이 최근에 법률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. 채용 비리 이거의 재판, 그 두 번째가 이 DLF 사태,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2019년에 독일 국채금리 연계에서 이 DLF 파생결합 펀드를 여러 은행이 팔았는데 이게 이제 불안전 판매 때문에 금감원이 이 함영주 부회장을 비롯한 이 은행 CEO들한테 중징계를 때렸거든요. 근데 중징계를 안 받아들이고 법원에 이거 부당하다, 이거 근거 없는 중징계다 라고 하면서 냈던 재판, 이 두 개가 재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한 부회장은 무죄를 받았고 이 DLF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금감원의 중징계가 정당하다. 그러니까 1승 1패인 상황인 거죠. 네,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그냥 다 두 개 다 무죄 나와서 했으면은 그냥 아무 잡음 없이 회장에 무난하게 선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DLF 또 이 법률 리스크라는 게 단순히 무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죄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쵸. 그래서 이 의결권 이 자문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재판에 법원에 올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 컨트로버셜 이슈라고 해서 ESG,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로 선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이 법률 리스크 때문에 조금 잡음이 생긴 상태다. 그래서 표대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중에 ISS라고 있잖아요. 여기는 이미 이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라고 주주들에게 권고를 한 상태고, 이 ISS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 이 자문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표심도 중요하고, 또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국민연금입니다. 국민연금이 이 하나금융의 그 9.94%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거든요.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2018년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,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뭐 거수기처럼 상장사 뭐 경영 이거 나몰라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쟁점되는 안건에 찬반을 행사해라라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인데, 요게 도입된 이후에 국민연금의 반대율이, 그러니까 주총의 안건 반대율이 원래는 10%도 안 되는데 2020년 기준 16%까지 높아졌습니다. 그 반대를 던진 안건 중에서 절반이 이 이사 선임에 관련된 안건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삼성전자, LG화학 이런 대기업 주총에서도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한 부회장의 회장 선임, 특히 한 부회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 리스크도 지금 안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까, 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효과죠, 효과. 과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서 이 회장 이 선임을 무산시킬 정도의 위력이 있느냐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없다. 반대표를 던져도 무난히 회장으로 선임이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그래서 일단 최근 몇 년 동안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서 금융사 CEO 선임이 무산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비슷했던 사례가 2020년에 신한금융 조영병 회장이 채용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유죄죠, 유죄. 네. 이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국민연금이 이걸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선임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연임에 성공을 했거든요. 그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는 무죄 나왔고, DLF 같은 경우는 사실
이 중징계,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판결을 한 거지 이 DLF 사태의 책임이 부회장에게 있다 없다를 법원이 판결한 거 아니어서 좀 무게감이 좀 가벼운 느낌이라 오히려 함영주 부행장이 그 신한 조영병 회장보다 법률 리스크는 좀 뭐 이런 말하기 막 화가 나긴 그렇지만 좀 적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도 어쨌든 이 국민연금이 반대를 할 텐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. 왜 효과가 없냐? 첫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까칠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서 금융지주사들이 가만히 있느냐? 그것도 아니에요. 뭐 하냐면 우호지분 확보에 굉장히 주력을 합니다.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권순우 기자 잘 아시겠지만 일본 제일동포 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. 일본 지분 많죠. 네, 거의 15%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렇고 뭐 BNP 파리바, 뭐 우리사주 이런 우호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9% 남짓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뭐 충분히 회장 선임에 무리가 없다.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나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껴도 돼요? 네. 아니 이게 지금 뭐 얘기 나오잖아요. 국민연금 뭐 반대해봐야 소용없지 않냐 뭐 얘기하는데 지금 업습님이 삼성전자 국민연금 반대표 던진 거 맞나요? 대부분 찬성률 90% 이상이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현역 기자 같이 있을 때 했었나? 그 GOS 논란. 네, 삼성. 네.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수많은 우리의 인터넷 여론이 들끓며 그렇죠. 노태문 사장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해야 된다 그랬고 뭐 우리가 엄청 분노했죠. 숫자가 지금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99.87%인가? 이게 역시 키보드는 키보드인가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렇죠. 뭐 비슷해요. 아까 어떤 분이 현식 최딩 국민연금 찬성하겠죠. 이게 하나금융 말씀하시는 건가요?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. 이게 국민연금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크고 97.96%네. 찬성이? 찬성. 3%는 어쨌든 반대표를 아니죠. 2%. 2%를 어쨌든 끌어오셨네. 그러니까. 그 두 번째 이유가 국민연금 지분율이 이 9%라고 했잖아요. 근데 막 외국인 지분율 하나금융 같은 데도 60% 넘고 막 이런데 일단 국민연금의 지분이 최대 주주라고 해도 낮아요. 9% 정도로. 이게 이유가 있어요. 왜 9%냐? 국민연금은 금융사의 주식을 10%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. 네. 시중금융이 이제 10%고 지방금융은 15%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금산분리 원칙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융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민들의 이 자산을 가지고 이 돈을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막 헤지펀드, 사모펀드, 엘리엇 같은 데가 와가지고 갑자기 은행을 인수해버리면 안 되죠. 네. 최대 주주 9%밖에 없네. 우리 20% 사서 합시다.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은행법상 동일이니까 하나의 주체가 은행 주식을 10%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상 초과해서 보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, 예금보험공사 2개밖에 없고 국민연금이 만약에 더 초과해서 받고 싶다 아니면은 다른 뭐 법인이 더 초과 10% 넘어서 보유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. 네. 근데 금융당국이 승인을 해주겠냐고. 안 해주죠. 안 해주죠. 이게 바로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국민연금은 은행 주식을 10%까지만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뭐 국민연금이 반대를 외쳐도 60% 외국인 그리고 나머지 뭐 한 30% 정도에서 우호 지분만 최소 한 10% 20%만 확보를 해도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조금 무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다. 그리고 금융권들은 해외 펀드나 이런 데들이랑 관계가 좋아요. 네, 해외 IR도 엄청 열심히 다니거든요. 은행들은. 그러니까 은행이 워낙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해외 기관들도 은행하고 보통 관계를 좋게 가져가기 때문에 국민연금 10% 가지고는 뭐 부결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거 발치기분들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여기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왔는데 만약에 국민연금이 금융주 보유 비율을 10%보다 더 높인다면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런가요? 네. 어떤 이유에서?
그러니까 뭐 은행이 안정적이잖아요. 은행이 안정적이고 은행은 나중에 사실 망하면 나라가 또 공적 자금으로 다 메워주잖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가 최종 담보를 해주는 기업인데 그러면 그 기업에서 생겨나는 기업 가치를 누가 먹을 것인가? 저는 그 국민들이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연금이 좀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연금 올려놓고 뭐 배당도 빡빡 주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정확하게 권순희 기자 해줬는데. 아 그래요? 네. 아 그럼 이제 제 차례입니다. 자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였습니다. 예 말씀 주시죠. 네. 첫 번째가 잘 아시겠지만 금융주 이게 매 PBR 뭐 지금 당 0.5배도 안 0.4배 정도 되려나요? 첫 번째가 주가 측면에서 이 금융주가 워낙 이 PBR이 낮다 보니까 이걸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이거 더 들어와 주면은 주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러면 자연스럽게 PBR도 올라갈 테고.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PBR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. 너무 낮아가지고 이 국내 은행주 PBR은 OECD 평균의 3분의 1, 34개국 중에 29등, JP모건은 1.8배, HSBC 0.98배, 크레딧 스위스 0.7, 중국 공상은행도 0.85배. 근데 우리는 그 반토막이 0.4배. 이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이게 너무 심하다. 그런 문제가 깔려 있으니까 이 국민연금의 보유제한 한도를 풀어줘서 권순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수급 측면에서 더 들어가게 해서 주가를 좀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. 그래서 또 이게 은행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슨 어디 바이오주처럼 단기간에 먹고 빠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꾸준히 그러니까 가치주로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바라는 동시에 배당으로 먹고 싶어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주식인데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장기로 투자하는 게 국민연금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족쇄를 채워버리는 것 자체가 조금 풀어줘도 되지 않느냐. 좀 그런 의견이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. 배당.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은행주 지분을 늘리고 배당을 늘리면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자산을 불을 불려주는 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서 더 적극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매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은행들이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은 폭탄 배당, 국부 유출, 외국인 다 받아간다.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지주사의 이 외국인 비중이 막 60%, 70%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래서 금융당국도 금융사의 배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당을 너무 많이 하면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좀 관치의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지분율을 더 높여서 또 은행도 배당을 높이면은 이 국부유출이란 비판도 조금 사그라들 수 있고 배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도 늘릴 수 있는 좀 좋은 카드 아니냐. 좀 이런 이유입니다. 그래서 호주의 사례를 좀 해봤는데 호주의 커먼웰스, 웨스트팩 같은 이 대형 은행은 배당 성향이 90%, 80%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왜 그러냐? 이번에 그 김규식 기업 거버넌스 포럼 대표님이 전 금감원장 아니요. 김기식 말고 김규식. 네. 거기가 세이브 코스피 네네네. 캠페인에서 지금 국민청원하고 있거든요. 세이브 네네. 코스피 내용 좀 보시고 8가지 주주 제안하면서 그 주주 제안 그 제도 개선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지금 주주 환원율 얘기 나오길래 네네 맞아요. 주주 환원율을 평균적으로 한 70% 정도까지만 올리면 이게 대만이 한 70% 된대요. 그러면은 코스피 5천 간다. 저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내가 주주 환원율 그렇게 높으면은 장기 자금들 들어가죠. 그래서 갑자기 주주 환원율 얘기하길래 그 세이브 코스피 국민청원 많이 올리시면 답변해야 되잖아요. 근데 답변해야 될 청와대가 바뀌는구나. 맞다.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시죠. 근데 어쨌든 세이브 코스피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. 예. 그래서 권순희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은행도 이 주주 환원책을 분명히 늘러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반기 배당, 분기 배당, 심지어는 월 배당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 아까 호주 얘기 드렸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지 호주 투자자가 지분율이 72%, 해외 투자자가 28%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사랑 지분 구조가 정반대인 거예요.
그렇죠. 우리는 외국인이 7 그리고 국내가 3인데 그리고 이 연금격인 슈퍼 애뉴에이션인 호주 대형은행 지분율을 30%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30%. 와 연금이 30% 갖고 있고 막 배당 성향 90% 하면 그러니까. 그럼 한 30%는 가져가는 거잖아요. 그쵸.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. 근데 또 결정적으로 PBR도 높아요. 커먼헬스 1.8배, 웨스트팩 0.92배, 호주 뉴질랜드 은행 0.83배.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이 은행 주식 보유를 늘리면은 PBR 측면,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수급 측면에서도 좋고 두 번째로 배당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에 국민연금의 지분을 늘리면은 국민들한테도 좋고 이 두 가지 이유가 좀 이 지분 제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냐 좀 이런 논쟁이 있는 상태고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싫어하죠. 네. 이 국민연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금융주 은행주들이 관치 이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국민연금이 물론 무슨 뭐 금융당국처럼 뭐 인사를 꽂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이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이후에 그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만이 이 바로 이 경영권 간섭 아니냐 이건데 특히나 이 은행권은 관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줍시다 하고 뭐 오케이 땡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좀 은행 배당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 국민연금의 이 지분 이것도 한번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좀 정부도 바뀌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생각을 하거든요. 좀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이동철님이 금융권 수장도 기재부 출신 대부분 아닙니까? 이런 인맥 없어져야 됩니다. 아닙니다. 지금 금융권 수장 기재부 출신들 아닙니다. 그 기업은행 정도가 그건 국책은행이라 그렇고 물론 여러분이 착각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출신이 다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출신을 불문하고 그 동네 분들은 대부분 친합니다.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. 그 어디 출신이라고 묻기는 거는 좀 아니고. 근데 어쨌든 뭐 좀 시간이 아까 6시에 가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6시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주제가 3개나 남았어. 아우 빠르게 진행. 가시면 안 되겠다. 순식간